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정치 경제 1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문화 제국주의를 넘어 새로운 삶의 양식이라는 주제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글로벌 거버넌스와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항상 그랬듯이 수업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첫째, 거버넌스의 개념에 대해 공부해 봅니다. 둘째, 글로벌 거버넌스의 형성 원인은 무엇이며 민주주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파악해 봅니다. 셋째, 초국적 거버넌스, 기업의 거버넌스, 시민사회의 거버넌스에 대해 살펴봅니다. 넷째, 민주적 글로벌 거버넌스의 형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봅니다. 다섯째, 지구 시민사회의 바람직한 방향을 고찰해 봅니다. 네, 오늘 강의 내용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은 지난번에 모셨던 고려대학교 김윤택 교수님을 다시 한번 모시게 됐습니다. 교수님, 다시 한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우리 수업의 주제는 글로벌 거버넌스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3강 세계화 국문이과 시간에 거버넌스에 대해서 약간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제목 자체에 글로벌 거버넌스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버넌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해 주시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거버넌스라는 개념은 이게 통치라는 개념하고는 조금 약간 헷갈리기도 하는데 네. 다른 개념입니다. 이 개념에 대해 설명에 대해서 좀 더 보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치라는 말은 이제 주로 행정부가 그 여러 가지 그 행정적인 문제들을 관리하는 것을 주로 가리키는 말인데 비해서 거버넌스라는 말은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사회 내의 다양한 그 정책 결정 과정과 집행 과정을 운영하는 그 체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는 꼭 정부에서만 그 정책 결정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 아니고 모든 사회 집단들이 시민사회 한 부분으로서 한데 모여서 토론을 벌이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정부와 시민단체 또는 시민사회 다양한 어떤 그 구성원들의 의견을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이루어지는 그런 정책 결정 과정을 협치 또는 공치라고도 부르는데요. 국제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그대로 거버넌스란 말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버넌스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협치라든가 공치 이러한 해석은 좀 부자연스럽고요. 우리가 그냥 거버넌스라는 개념으로 그냥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수업의 주제가 글로벌 거버넌스와 민주주의인데 지금 이미 글로벌 거버넌스가 세계적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럼 이전에 거버넌스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뭐 역사를 보면은 그 이제 거버넌스라는 것도 결국 이제 뭐 서유럽의 국가라는 게 처음 등장했을 때 사용했던 말인데요. 이제 18세기, 19세기 이제 널리 사용됐는데 더 이 거버넌스라는 용어의 어떤 뿌리를 살펴보면요. 유럽에서 그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된 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베스트팔렌 조약이 유럽의 각국들이 모여서 체결이 됐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그 각국의 영토들을 인정해 준다. 그리고 둘째는 국경을 서로 침략하지 않는다. 셋째는 그 국경 내 영토에서의 국가가 절대적인 어떤 통제권을 갖는다. 이런 세 가지 원칙을 서로 합의를 한 겁니다. 여기서 국제법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각 국가의 그 어떤 권력의 핵심적인 요소를 주권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주권이란 말은 한 국가가 일정한 영토 내에서는 전적으로 자율적인 다른 나라 간섭이나 이런 뭐 압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그 나라의 어떤 권력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거버넌스 이렇게 국가 단위로서 거버넌스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제 특색이 있겠고요. 점차 이제 세계가 통합되면서 거버넌스의 성격들이 이제 좀 변화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전의 거버넌스는 국민국가 체제 중심의 그런 거버넌스였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러면은 그러한 이전의 거버넌스가 지금의 글로벌 거버넌스로 이렇게 변화되게 만드는 그러한 어떤 요인은 무엇이었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
한 300년간의 그 거버넌스는 국민국가 단위, 즉 프랑스, 영국, 독일 이런 개별 국가 단위로 거버넌스가 이루어졌는데 이제 20세기 후반 또 현재까지 국제적인 차원에서 했던 거버넌스, 영국, 독일, 프랑스 이런 개별 국가를 뛰어넘어서 유엔이라든지 또는 전 세계 다양한 국가들이 한 자리 모여서 어떤 문제를나 정책을 결정할 때 토의하는 것을 가리키는 건데 이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거버넌스 형성 원인과 민주주의에 대한 그 영향을 보면 먼저 글로벌 거버넌스가 형성된 그 원인으로 그 세계화와 세계 경제의 통합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 통합되면서 국민 국가의 주권이 악화되고요. 두 번째로는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국가 단위의 어떤 문화적인 또 정치적 기반들이 많이 또 약화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글로벌 거버넌스가 등장하면서 그 민주주의에도 많은 영향을 주는데요. 무엇보다 정부의 역할이 약화되고 그다음에 정부가 다양한 사회의 어떤 집단들과 합의의 정치를 추구했던 그런 과거의 전통들이 많이 또 약화됐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정부가 과연 약화됐느냐에 대해서 반론도 있습니다. 국가의 예산이라든지 공무원 수나 활동 영역 또 공공연을 주도하는 능력은 상당히 증대했다.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중반 이후에 이 세계화 과정이 진전되면서 우리가 그 17세기 유럽에서 출발한 그 베스트팔렌 그 체제, 주권 체제들은 상당히 약화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어느 국가도 한 나라의 주권을 배타적으로 자기 영토라고 해서 주장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독일이나 프랑스나 뭐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다 주권을 가진 국가지만 어떤 환경 오염 같은 게 발생하게 되면은 그 여러 나라에게 똑같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해서는 주권을 과거와 같이 행사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경제 활동들이 이제 초국적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한 나라에만 기업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 프랑스, 독일 다양한 나라에서 활동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한국, 대만, 말레이시아까지 이런 세계적인 차원의 기업 활동이 있으면서 한 정부가 어떤 금융 규제라든지 또는 무역의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경제 정책에서도 은행 금리라든지 또는 재정 적자의 어떤 수준이라든지 교육과 복지, 재정 수준 이런 것도 다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른 나라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요. 최근에 이제 환율 같은 것도 그런 한 사례를 볼 수 있죠. 중국하고 미국하고 환율을 놓고 굉장히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런 것도 중요한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의 사고나 문화도 미국 사람은 미국식으로만 생각하고 뭐 중국 사람은 중국식으로만 생각하고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중국에서도 미국의 뭐 방송이나 뭐 신문을 볼 수 있고 또 미국에서도 중국의 방송이나 신문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다양한 사고와 문화들이 서로 교류가 가능해지면서 국가의 통제력이 약화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내가 한국 사람이다 또는 일본 사람이다 이런 소속감이나 애국심 이런 게 중요해졌는데 네. 이젠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개인의 어떤 취향이라든지 또는 개인의 어떤 권리 또는 어떤 환경, 건강, 식품 안전 뭐 이런 개인적인 관심사들이 좀 더 중요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수업이 우리가 지난 제3강의 세계화와 국민국가라는 주제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 수업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것 같아서 상당히 뜻깊게 생각이 되고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수업의 제목이 글로벌 거버넌스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이 글로벌 거버넌스가 민주주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어떤 양식으로 어떻게 변화에 작용하는가 궁금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과거에 그 개별 국가 단위의 거버넌스가 이루어졌던 한 200년 동안의 전통적인 그 민주주의 체제는 사실은 그 복지 국가라든지 또는 노사정의 어떤 타협이라든지 또는 뭐 경제 불황했을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하는 케인즈 경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구성원들이 가령 간 나라 내에서 다양한 그 이해관계나 충돌이 있지만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정치들이 거버넌스의 핵심적인 요소였는데 이제 국민국가 역할이 약화되면서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국민국가의 유상이 달라졌다. 네, 이런 주장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관한 이제 핵심적인 논쟁을 보면요. 첫 번째로는 이제 국가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
국가 중심적인 그 현실주의 이론이 있고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국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주장이 있고, 둘째로는 개별 국가의 주권뿐 아니라 국가가 앞으로 이제 없어져 버릴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좀 소위 말해 지구화 내지는 그 세계화를 아주 강조하는 그런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 두 개 다 보면 그 현실성은 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국가가 역할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옛날과 같은 전통적인 의미의 국가가 어떤 민주주의의 보루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국가는 새로운 역할로 바뀌게 되고, 국가가 점점 그 활동했던 영역들이 달라진다는 점이 앞으로 새로운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교재를 제가 오기 전에 사실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이 글로벌 거버넌스를 얘기하시면서 좀 더 구체적인 수준에서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첫째, 초국적 거버넌스 얘기하시고, 그리고 기업의 거버넌스도 지금 변화하는 양상이 있다 얘기하셨고, 그리고 시민사회의 거버넌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 변화에 대해서 이거는 저도 사실 처음 들어보는 얘기고,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 거버넌스란 말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국가의 행정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모든 그 한 사회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지들이 참여해서 서로 또 논의하고 또 협력하는 그런 체제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근데 글로벌 거버넌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국가 기구들이 함께 모인 어떤 초국적 그 국가 기구들의 거버넌스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기업의 거버넌스들이 있고, 세 번째는 시민사회 거버넌스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먼저 초국적 거버넌스의 가장 적극 중요한 행위자는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를 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IMF나 월드뱅크 같은 경제기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연합과 같은 이제 지역연합 조직들이 있습니다. 아직 이제 아시아나 아프리카는 이런 조직들이 높은 수준을 발전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초국적 기구들이 특히 경제정책 영역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이제 기업에서 거버넌스인데, 기업도 이제 과거에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라든지 창업주들이 기업의 활동이나 어떤 주주 정책들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는 지역사회 집단이라든지 소비자라든지 또는 정부 기구를 포함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협의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계적 차원의 초국적 기업들도 적절하게 그런 거버넌스 구조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변화들이 보이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시민사회 거버넌스도 역시 새로 급속하게 시민사회 조직들이 성장하고 있는데, 새로운 형태의 이해관계들과 협의하는 그런 거버넌스를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좀 더 세부적으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먼저 그 초국적 거버넌스의 주요 행위자로 제가 이제 유엔이나 뭐 국제통화기금인 IMF, 또 월드뱅크라고 불리는 세계은행, 또 WTO라고 불리는 세계무역기구들을 가리켰는데, 이게 바로 이제 대표적인 기구들입니다. 또 지역연합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유럽연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보협력을 위한 기구로 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있고, 또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있습니다. 또 뭐 그에도 원자력을 관리하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 같은 것도 일종의 초국적 기구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을 개발하는 것도 이제 한 국가가 마음대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국제원자력기구의 이제 규정에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본다면 개별 국가의 주권이 제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베스트팔렌 그런 주권 체제들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 글로벌 거버넌스의 좀 특이한 거는 바로 이제 시장에서의 거버넌스인데, 시장에서 주로 메커니즘에서 주요 영향력을 갖고 있는 조직은 당연히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기업은 사실 이제 너무나 초국적 기업들은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초국적 기업의 매출액이나 자산 규모는 이제 뭐 개별 그 중소 규모의 어떤 국가보다 오히려 더 국가의 GNP나 GDP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그 엄청나게 초국적 기업의 그 어떤 영향력이나 뭐 힘들이 커졌는데, 특히 금융시장에서의 초국적 기업의 규제들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세계 주식시장들이 이제 뭐 뉴욕, 뭐 런던, 뭐 홍콩 다 하나로 뭐 인터넷이나 전산망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이제 금융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국가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08년도에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출발한 서브프라임 그 모기지 그런 에서 발생한 금융위기 같은 것도 경제적 불안정을 보여주는 사례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시민사회 거버넌스인데요. 시민사회 거버넌스의 가장 핵심적인 주체는 이제 NGO입니다. 비정부 기구라고 부르는데 NGO는 이제 유엔의 정의에 따르면은 각각 모국의 그 비영리 단체로 조직이 돼 있고 2년 이상 활동을 하고 민주적 의사 결정 구조를 가진 조직이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이런 정의에 따르면은 정부에 등록을 안 한 단체들은 NGO가 안 되는 거거든요. 또는 자원봉사로 운영되는 조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이라든지 문화단체, 교회들도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요새 이제 시민사회 조직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근데 어쨌든 두 용어가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런 국제적 시민사회 조직들이 전 세계적 차원에서 늘어나서 유엔에서 파악한 걸로 2001년 기준에는 약 4만 7천 개 정도 됩니다. 이런 시민사회 조직은 다양한 그 개인들이나 집단들이 참여해서 환경이나 인권이나 무역이나 다양한 문제들에 관해서 어떤 목소리를 내고 또는 경우에 따른 정부와 협력하기도 하고 정부를 또 비판하게 되면서 국제적인 차원의 어떤 그 거버넌스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그 글로벌 거버넌스의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세계화가 이러한 글로벌 거버넌스를 지금 만들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계화라는 것이 우리가 그 큰 흐름에 종속되는 세계화가 아니라 사람들은 세계화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세계화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세 가지 분야에서 이를테면 첫 번째 이 초국적 거버넌스, 초국적 기업의 거버넌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과제라고나 할까요? 그런 게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 국가 단위의 거버넌스가 이제 초국적인 또는 글로벌 거버넌스로 이제 옮겨가고 있는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과도기나 이행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근데 이 글로벌 거버넌스의 그 내부의 특성을 자세히 보면은 안타깝게도 충분히 민주주의의 그 원칙이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먼저 대표적으로 이제 유엔과 같은 초국적 기구를 보면은 여기에는 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참여한 나라들이 5개 국가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이 나라들인데 유엔 총회에 참여하는 나라들 회원 국가하고는 그 권한이 다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이런 5대 강국들이 우월적인 권리를 갖고 있는데 일단은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영구 회원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그 안전보장에 관한 결정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거부권은 다른 회원국들에겐 부여되지 않고 네. 이런 5개의 강대국에만 부여된다는 점에서는 민주적인 원칙이라 보기는 어렵고요. 네. 둘째로 경제기구인 국제통화기금이나 세계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나라들 기구는 유엔 총회가 1인 1국가 1표를 행사하는 것에 비해서 여기 출연금의 비율에 따라서 의사결정권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연금을 많이 낸 미국, 독일, 일본과 같은 그 부유한 선진국들이 또 정책 결정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본다면 초국적 그런 기구라든지 이런 데서도 충분하게 민주적인 원칙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 이런 한계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적 글로벌 거버넌스 형성을 위해서 새로운 방안을 좀 많이 모색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이제 이런 비민주적인 글로벌 거버넌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노동 표준이나 사회적 권리, 남녀 평등, 금융시장, 군비 축소를 위한 초국적 기구의 영향력을 좀 더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둘째로는 이제 시장의 그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데 시장의 영향력을 좀 더 자발적으로 좀 줄이기 위해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된다. 이런 요구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기업의 사회적 책임들은 기업이 좀 자발적으로 준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기 때문에 강제적인 좀 규정 조항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국적 기구가 제정한 그 환경과 노동 보호 기준을 실행하는 국제적 협력이 좀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초국적 기구들 거버넌스 개혁하기 위해서 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혁하고 국제통화기금에서 다양한 이제 그 의견들이 교환될 수 있도록 그런 좀 민주적인 노력들이 좀 더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선진국들이 모이는 그 G7도 최근에 이제 G20로
G20개 국가가 모이는 그룹으로 이게 확대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도 보면 아직도 이제 좀 부유한 국가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가난한 국가들과도 대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구적 차원에서 그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개발이나 환경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견 차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또는 지구 온난화 탄소 규제에 관해서 의견 차이가 있는데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빈곤, 발전, 환경, 마약, 범죄, 테러리즘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좀 글로벌 거버넌스의 어떤 명실상부한 민주적인 그런 발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초국적 거버넌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다음으로 기업의 거버넌스이거든요. 방금 조금 얘기는 해 주셨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기업의 거버넌스는 어떻게 해야 좀 더 민주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그 어느 분야보다도 이 시장에서의 그 지배력이 큰 게 이제 기업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기업의 영향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정부 규제가 매우 적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금융시장에서는 아주 거의 국가 간의 그 규제가 아주 적어서 다른 나라 주식시장에 자유롭게 이동하고 금융소득이 발생해도 조세도 지금 없습니다. 근데 이런 세금을 붙이자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이제 미국을 비롯한 많은 그 금융산업 비중이 큰 나라들은 정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합의를 보기는 어려운데요. 어쨌든 그 기업이 중심이 된 그 거버넌스 체제가 좀 지나치게 부유층들이나 기업을 소유한 사람들 중심으로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기업들이 이제 다양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이라든지 또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 이런 걸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아무도 그거를 견제하거나 막거나 고칠 수가 없다는 점이죠. 그래서 기업에 소유하고 있는 경영자들이나 대주주뿐 아니라 소액주주라든지 또는 소비자라든지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비정부 조직이나 또 정부도 함께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자본주의 모델은 이제 책임 자본주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유엔에서도 이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기 위해서 글로벌 컴팩트나 또는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라는 공통적인 사회적 책임의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법률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너무 자발적인 준수만을 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국제적 협력을 좀 강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개인이나 국가의 어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네. 지금 김윤태 교수님께서 사회적 책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회 책임 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책임 투자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한국 사회 책임 투자 포럼의 양순춘 상임이사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보통 투자라고 할 때는 돈을 가장 많이 버는 회사에 주식을 사더라도 그런 회사 주식을 사는 것이 보통 전통적인 의미의 투자입니다. 사회책임 투자라고 하는 것은 돈 버는 것만을 보는 게 아니고 그 기업이 환경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나 또는 지배구조를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우리는 비재무적 요소라고 하거든요. 이런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해서 투자를 결정하는 행위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회책임 투자라고 하죠. 좀 더 광범위하게 이야기하면은 돈을 번다는 것 그 목적 이외에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광범위하게 봐서는 사회책임 투자라고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은 아주 어려운 기업한테 어려운 주민들한테 돈을 주는 소액금융 같은 거. 그것도 기본적으로 돈을 벌자는 목적 이외에 서민들의 어떤 그 복지적인 성격이 들어있거든요. 이런 거를 우리 마이크로 크레딧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광의의 사회책임 투자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개념 자체가 그냥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시절 따라 변합니다. 그 이슈가 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투자하는 기법이 바뀌는 면도 있어요. 요즘에는 그 사회책임 투자라는 용어 대신에 책임 투자라는 용어를 더 좋아합니다. 책임 투자라는 용어는
두 가지 의미의 책임 투자인데요. 하나는 책임 있는 기업을 선정해서 투자한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돈을 맡긴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책임 투자이기도 한데, 이 책임 투자의 특성은 뭐냐 하면은 주로 그런 그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같은 이런 비재무적 요인을 재무적 요인과 통합해 가지고 투자 의사 결정을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책임 투자라고 하는데, 특히 UNPRI라고 책임 투자 원칙이란 유엔 기구가 하나 생겼어요. 그것이 생기고 난 이후에 이 책임 투자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 세계적으로 제가 추산하기로는 약 11조 달러, 우리 돈으로 한 일경 한 몇천 조가 되는 그런 정도의 돈이 사회 책임 투자 내지는 책임 투자의 이름으로 굴러다니고 있는 셈이죠. 예. 사회 책임 투자를 하는 전략에는 크게 봐서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이제 스크리닝이라고 해가지고 적격 심사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ESG 인티그레이션이라고 제가 금방 전에 리스폰시블 인베스트먼트 책임 투자라고 했던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주 관여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ESG 인티그레이션이나 적격 심사는 공통적으로 뭐냐 하면 기업의 사회적 성과가 좋은 기업을 선정해서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사회적 성과가 좋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은 환경이나 사회나 지배구조 같은 데 신경을 많이 쓰는, 결국은 CSR을 잘하는, 기업의 사회 책임을 잘하는 기업을 선정해서 투자한다는 뜻이죠. 따라서 그런 기업은 대체로 자본 조달 비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회 책임 투자가 들어가게 되면. 왜? 사회 책임 투자는 장기 투자고 적대적으로 이렇게 M&A 같은 걸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기업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억지로 주식을 사거나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된 그런 사회 책임 투자 지수에 편입됐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업의 그 이미지가 올라가고 평판이 좋아지기 때문에 자본 조달 비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죠. 그런 간접적 방식을 통해서 사회 책임 투자는 기업의 CSR을 이렇게 추동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보다 직접적인 방식은 주주 관여라고 하는 겁니다. 주주 관여라고 하는 것은 보통 쉐어홀더 할 때 그 주주는 주식을 가지고만 있다가 주가가 오르면 팔아버리고 그 차익을 노리는 걸 많이 노리는데, 사회 책임 투자의 주주는 쉐어 오너로서 쉐어를 갖는 순간 자기가 기업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주인으로서 기업이 잘 되도록 사장이나 그 임원진한테 개입하는 것을 우리는 주주 관여라고 합니다. 쉽게는 이제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하거나 해서 여러분 기업 중에 이런 잘못이 있으니까 이건 이렇게 바꿔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에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주주총회에 가서 발언을 하거나 또는 주주 결의안을 올리거나 뭐 이런 식까지도 가죠. 최악의 경우 그 기업의 사회 책임을 진짜 안 하는 기업이라고 생각되면은 투자를 철회하게까지 됩니다. 만약 투자가 철회되면은 그때는 그 기업의 평판이 낮아지고 자본 조달 비용이 올라가게 되겠죠. 이런 사례는 아주 무수히 많습니다. 대체로 그래서 저는 주주 관여의 방식은 직접적으로 기업의 CSR을 추동하는 방식이고, 적격 심사나 ESG 통합은 간접적으로 기업의 CSR을 추동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김 교수님, 사회 책임 투자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지금의 세계적인 조류는 그야말로 신자유주의, 그래서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사회 책임을 강조하는 사회 책임 투자, 이것의 중요성이 이렇게 부각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그 용어가 널리 뭐 사람들에게 알려진 거는 뭐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20-20년밖에 되지 않는데요. 물론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이윤의 뭐 추구입니다. 그래서 영리를 얻어야만 사실 기업이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이제 기업이 영리만을 추구했을 때 많은 경우 기업 내의 어떤 종업원이나 노동자들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 또는 이제 지역사회의 다양한 환경이라든지 이런 어떤 필요한 것들을 충분하게 좀 유지하고 좀 도울 수 없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제기되면서 등장한 개념인데요.
사실상 세계적으로 큰 그 관심을 끄게 된 계기는 2001년 이제 미국의 에논하고 월드컴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회사들이 있었는데 이 회사들이 뭐 수익도 많고 뭐 좋은 기업에서 주식도 아주 높은 가격으로 팔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어떤 분식 회계가 있고 그 회계 부정으로 인해서 결국 회사가 이제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그런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경영한다는 데 대해서 많은 그 소액주주들이나 이해관계자들이 이제 분노를 하고 이런 사회적으로 좀 책임을 가진 투자가 필요하겠다 이런 주장을 해서 회사의 재무제표 같은 것도 투명하게 이제 공개할 걸 요구하고 또 환경 보호라든지 노동자의 권리라든지 사회적 권리, 인권 보호를 위해서 얼마나 또 충분하게 노력을 했는가 이런 걸 평가하는 것을 중요하게 본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일부 기업들은 뭐 개발도상의 가난한 나라들에 투자하면서 뭐 불법적으로 뭐 소년 노동들을 뭐 채용하거나 또는 너무 싼 인건비로 그런 자기들 이윤을 더 얻기 위해서 좀 규제에 벗어난 그런 이제 불법 노동 행위에 대해서도 사실은 많이 개발도상국에서 노동 규제가 잘 안 되니까 은폐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국제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상품 불매 운동을 하거나 소비자 단체에 생겨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좀 더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기업 스스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제 수용하고 스스로 국제 표준화 기구를 통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한다는 어떤 규범을 만들어서 그걸 해마다 뭐 발표도 하고 그러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정부에서도 그런 규제를 나서기도 하고 또 유엔에서도 그런 규제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함께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어떤 거버넌스를 이루려는 그런 노력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기업의 거버넌스에 대해서 아주 심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글로벌 거버넌스의 마지막 측면인 시민사회 거버넌스, 시민사회의 거버넌스는 그러니까 지구 시민사회를 어떻게 건설적인 방향으로 몰고 가야 되겠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시죠. 지구 시민사회 뭐 새로운 개념인데요. 지구 시민사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한번 자세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구 시민사회의 생성은 사실은 비교적 최근의 일들입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시민사회라 하는 것은 이제 정부와 시장을 제외한 그런 그 다양한 개인이나 사회 집단들이 모여 있는 것을 가리키는 건데 주로 개별적인 국민국가 내에서 발전하는 걸 사람들이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나 세계화가 진행이 되면서 개별 국가 내의 어떤 시민사회가 아니라 전 세계적 차원에서 시민사회가 형성되고 있다. 이런 그 관심이 이제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시민사회 영역도 이제 미국의 시민사회, 유럽의 시민사회, 아시아의 시민사회가 분리되는 게 아니라 서로 하나로 연결이 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환경 단체인 뭐 그린피스라든지 인권 단체인 엠네스티 같은 단체들을 꼽을 수 있고요. 초국적 시민사회 조직은 이렇게 환경, 인권 또는 빈곤 퇴치들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발전시키면서 지구 시민사회를 점점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사회가 이 지구적 차원에서 즉 세계적인 차원에서 형성이 된다 해서 이제 지구 시민사회라고 용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정말 인류 역사상에서 최근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정말 주목할 만한 전 변화라고 봅니다. 과거에는 근데 이 지구 시민사회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상층에 좀 교육을 많이 받고 재산이 많은 그 엘리트들이 중심이 되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정말 풀뿌리 시민단체라든지 교육을 못 받거나 제대로 뭐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도 참여하는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국가나 초국적 기업들이 자의적으로 어떤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경우에 따라서 시민단체들이 견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뭐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이나 또는 G라든지 GM 같은 이런 초국적 기업들도 국제법 규정을 따르도록 뭐 시민단체가 공개적으로 압력을 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 뭐 지구적 시민사회가 발전 수준을 우리가 평가해 보면요, 아직 뭐 충분한 수준의 정말 지구적인 차원의 민주주의를 이끌어갈 정도의 그 힘 있는 그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도 그 초국적 기업의 힘에 비하면 시민사회 조직은 뭐 재정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부족한 점이 많고요. 물론 이제 가장
세계적인 차원에서 활동이 활발한 그린피스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뭐 100개 이상의 국가에 다양한 지부의 조직이 있고 회원들이 회비를 납부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규모가 있지만 아직도 시민단체에 참여하는 그런 인구의 수는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아주 뭐 소수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그 선진국에 좀 소득수준이 높고 교육을 많이 받은 중산층들이 참여하고 있고 아직도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이런 빈곤층들이나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은 지구적 시민사회에서조차도 좀 배제된 거나 제로 참여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구적 시민사회가 정말 명실상부하게 지구 시민사회라고 평가를 받을 정도 된다면 좀 더 많은 광범위한 대중이 참여하는 그런 단계로 발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 지구 시민사회 상당히 광범위하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새로 생긴 개념이라고 얘기하셨고 매우 추상적으로 들리는데요. 원대한 목표이기도 하고 어때 구체적인 전략은 지금 당장 얘기하시기 힘드시겠지만 수업 마치면서 그래도 어떻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방향성 정도만이라도 설정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과거의 그 개별 국가 단위의 거버넌스 체제가 이제 세계 경제가 통합이 되고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는 세계화 과정이 진행되면서 글로벌 거버넌스가 출현했습니다. 근데 이 글로벌 거버넌스가 출현한 중에서도 국가라든지 또는 초국적 그 기구라 유엔과 같은 초국적 기구라든지 또는 초국적 기업보다도 사실 세계적 차원의 민주주의를 심화시키고 발전을 하는 데는 저는 그 지구 시민사회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구 시민사회 바람직한 방향은 결국 뭐 지구적 민주주의 그 확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초국적 기구가 좀 역량을 더 강화해서 민주적 거버넌스가 좀 확대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시민적인 자유나 분권화, 참여민주주의 확대도 필요하겠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다른 문화나 민족, 인종에 대한 관용과 생태적 지속 가능성도 추구해야 되는데요. 사실상 좀 그 세부 항목별로 우리가 또 보면요. 일단 초국적 기구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충분하게 좀 민주주의가 성숙하게 발전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유엔이라든지 국제사법재판소 같은 국제기구 역량이 좀 제한적이고요. 그리고 초국적 기구 역할도 좀 더 금융자본 규제하는 장치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지구적 민주주의는 그 참여민주주의나 대의민주주의를 뛰어넘어서 더 다양한 자유나 분권화 참여 또는 다른 그 민족이나 인종과의 어떤 관용 또 생태적인 지속 가능성도 함께 추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글로벌 수준에서 계속 얘기해 주시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문화, 민족, 인종에 대한 관용을 얘기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미 외국인이 100만의 숫자를 넘어서고 있거든요. 우리 한국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얘기하신다면 어떻게 인종, 민족 간의 이런 화합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더 같이 공존해야 되는 과거에는 이제 개별 국가 단위의 거버넌스만 생각했을 때는 우리나라 국민으로 인정을 받는 국적을 가진 사람만 우리나라 시민권으로 이제 보호가 받는 거죠. 네. 투표권뿐만 아니라 다양한 노동의 권리나 사회적인 권리도 외국인 노동자들에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이제 어떤 국경을 초월해서 이동하는 다양한 이제 이주 노동자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런 이주 노동자들도 보편적인 인류애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어떤 사회적 권리나 시민권들이 보장이 되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약간 세계적인 어떤 민주주의의 심화를 발전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사례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우리가 했던 제3강 세계화의 국민국가 상당히 기본적인 문제만 다루었는데 상당히 오늘은 구체적인 수준에서 글로벌 거버넌스의 세 개의 측면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초국적 거버넌스, 기업의 거버넌스, 그리고 시민사회의 거버넌스를 얘기해 주셔서 세계화에 따라서 국민국가 체제가 어떻게 변화가 있고 다양한 측면에서 어떠한 바람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거기에 넘어서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가 이 세계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인가 얘기해 주신 점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김윤태 교수님을 모시고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핵심 포인트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버넌스는 협치나 공치라고도 하며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모든 사회 집단이
시민사회의 한 부분으로 한데 모여 토론을 벌이는 것을 가리킵니다. 세계화와 세계경제의 통합,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그로 인한 국민국가의 약화로 말미암아 글로벌 거버넌스가 형성되었습니다. 세계화로 인하여 전통적인 거버넌스의 토대였던 합의의 정치가 위기에 처했으며 글로벌 거버넌스의 등장으로 국가의 주권도 약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가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자신의 역량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세계화에 따라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하는 초국적 거버넌스, 초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의 거버넌스가 확대된 한편 시민사회 조직의 수와 영향력도 급속히 증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적 글로벌 거버넌스의 형성을 위해서는 초국적 기구에 민주적 원칙을 적용하고 인권과 노동 등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핵심 포인트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은 김윤태 교수님을 모시고요. 글로벌 거버넌스와 민주주의에 대한 수업을 같이 해봤습니다. 매우 추상적으로 들리시죠? 글로벌 거버넌스와 민주주의. 그러나 세계화라는 것은 우리가 휩쓸려가는 세계화가 아니라 우리가 인간 이성을 가지고 인류 발전 과정이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휩쓸려가는 세계화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우리가 창조해가는 그러한 세계화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과학이 그동안 일궈놓은 업적이 미약하다 합니다만은 인류는 점진적인 발전을 이루어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관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글로벌 민주주의, 글로벌 거버넌스 새롭게 만들어가는데 희망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글로벌 거버넌스와 민주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세계 시민의 연대와 공동 행동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추상적으로 좀 이론적으로 글로벌 거버넌스와 민주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요. 다음 시간은 좀 더 구체적인 수준에서 어떻게 시민사회 세력이 연대해서 좀 더 좋은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